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얘기인데 네. 거기서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일단 나노의 세계, 뭐 10나노, 네네. 뭐 7나노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보여. 그렇죠. 뭐 이렇게 보여야 뭐 얼마나 얘기를. 거예요? 그러면 얼마? 그러니까 그 나노가 10억 분의 1미터거든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0.00000 이렇게 네네. 가는 건데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정도.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 정도가 이제 나노미터.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이라 그러면 뭐 감이 안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비유라는 거는 네. 이것에 비춰 봤을 때 그렇구나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네. 뭐 10의 9승분 마이너스 9승이나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이나 그냥 전혀 가늠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작다. 작다. 네. 엄청 작다. 네. 엄청 작다. 그런데 놀라울 만큼 작다. 이게 어느 정도 장거를 이제 그때 제가 체감했던 게 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누구도 알 수 없고 뭐 전 세계에 한 3명 정도만 알고 있다라는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뭐 네. 말은 들어봤어요. 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이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프리딩거의 고향인가? 슈레딩거. 네. 슈레딩거의 고향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열기 전에는 죽었나 안 죽었나 알 수 모른다. 없다 막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야구공, 그러니까 그분들도 비유로 설명을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야구공을 벽에다 이렇게 던지면 네. 어떤 때는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안 통과하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전혀 비유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전혀 가늠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양자의 세계가 뭐 네. 그렇대요. 네. 우리 물리적인 세계하고 달라서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던지면 어떤 때는 통과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세계래요. 네네. 근데 제가 이거 반도체 만드는 분하고 얘기를 좀 해보다가 여기가 이게 나노 단위로 내려가서 거의 2나노, 3나노 이렇게 가면은 네네. 그 전자가 흐름이 이게 흘러가는데 이게 막 순간 이동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공이 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거는 이게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공간을 그냥 뚫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간 이동도 하고 막 그런 세계래요 거기가. 길 따라 안 가고. 네, 그러니까 네.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양자역학의 세계를 물리적으로 구현해내는 일을 우리 인류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노의 세계. 나노의 그 반도체 세계에서 그걸 네. 하고 있대요. 와.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파운드리를 만들면은 뭐 몇 나노를 하게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삼성전자 주가는 그 메모리 가격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 좋으면 PBR 2배. 네네. 메모리 가격 안 좋으면 PBR 1.2배 막 이래요. 그래서 네네. 다 9만 원, 6만 원, 9만 원, 6만 원 먹고 네. 2년 동안 9만 원 갔다가 2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뭐 요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가전제품도 있고 네. 뭐 있는데 네. 그 안 쳐줘. 그거 뭐 벌어봐야 얼마 버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 메모리가 엄청 많이 버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9만 원 넘어갈 때 그 애널리스트들이 네. 12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할 때 근거가 뭐였냐면 네. 이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주면 멀티플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캡은 9만 원입니다. 근데 파운드리가 되면 똑같은 이익이 나더라도 12만 원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파운드리라는 거는 뭐 짧게 설명드리면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는 팹리스, 네네.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파운드리. 네. 뭐 건축사무소로 따지면 건축사무소는 팹리스, 팹리스. 건설사는 파운드리 네, 그쵸.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짠 거죠. 이게 점점 작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왜 그렇게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똑같이 이렇게 처리 장치가 요만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 안에 처리 장치가 한 개 있다. 네. 그리고 2개 있다. 네. 그럼 3개 있다. 그럼 뭐가 더 성능이 좋으냐 그러면 3개 있는 게 더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만한 공간 안에다가 3개를 다 집어넣으면 네. 요만한 거 하나의 성능이 3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작게 만들면 이 똑같은 면적 안에 점점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 나노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 제가 그림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 하나밖에 안 해갖고 와갖고 네네.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반도체 자른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어차피 눈으로 봐도 몰라요. 그러네. 안 네.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삐죽 튀어나온 거 있죠. 네. 이게 이제 게이트라는 건데 요 삐죽 튀어나온 거의 넓이 옆에 폭 네네. 요거를 가지고
뭐 몇 나노 몇 나노 몇 나노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밑으로 요 뿔룩 튀어나온 거 밑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걔를 그 위에 애가 이제 제어를 한대요. 근데 요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90나노다, 뭐 65나노다, 45나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작아지면은 그 동일한 공간 안에 많이 늘 수도 있어서 성능도 좋아지고 그리고 전력 효율도 더 좋아진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점점 줄여가지고 이거의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는 이게 이른바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를 네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대로 이제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제일 얇은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4B 연필을 쓰다가 네. 샤프를 쓰면 네. 좀 더 그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가 디테일할 있잖아요. 수 있죠. 그럼 네. 이 샤프가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건데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것을 그리려면 머리카락을 칼로 10만 개로 쪼갠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웨이퍼를 긁어내서 그리면 네. 될 리가 없죠.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붓이에요. 붓을 두꺼운 붓이냐 얇은 붓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빗으로 이제 그걸 쬐가지고 정말 그 광자로 때려서 광자로 요거를 그려내는 네.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렇게 하면은 이게 아까 중간에 밑으로 해서 이게 전자가 지어다니면 위에서 이거를 잡아준다 그래 네네. 제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얇아지니까 이게 제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이게 그 다음 그림이 이제 그 첫 번째 게 아까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핀팻이라고 돼 있어요. 네. 핀팻을 보면은 그 지나다니는 길이 위로 튀어나왔어요. 그러게요. 위로 튀어나와가지고 그 위에 그 파란 애가 양옆과 위를 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그 위에만 접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 옆부는 세면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점점 얇게 해서 위에만 통제를 하다가 네네. 이렇게는 통제가 안 되니까 얘를 위로 끄집어 올려서 세면에서 이거를 통제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네네. 이게 반도체의 핀팻 공정이라는 걸 만들어진 건데 그 다음에 보면은 게이트 오럴라운드 팻 그리고 MBC 팻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이것도 점점 작아져 가지고 네.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여러 면을 접하고 있으면 통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원형이면. 예, 그래가지고 옆으로 가니까 옆으로 보면은 이 파란 애가 요 하얀 애를 사면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좀 더 잘 되더라 통제가. 이 전자가 흐름을 통제가 안 되니까. 네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MBC 팻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삼성에서 이제 특허낸 그런 방식이에요. 네네. 이거를 넓게 해서 길을 넓히고 사방에서 잡아주면 전자를 제어할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선폭을 이렇게 줄이고 선폭을 계속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성능 개선을 계속 해왔는데 이거는 좀 이따 보여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개선을 해왔는데 1993년에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가 이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몇 나노는 요거다. 네. 그러면 예전에 선폭이 딱 아까 나왔던 그 게이트의 선폭이 뭐 90나노, 65나노, 45나노 이렇게 된 거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90나노는 요거예요라고 이제 기준을 잡아주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90나노는 핀팻이에요. 아니요. 그거 그게 핀팻이랑은 상관없고 네. 90나노 기준, 네. 65나노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반도체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장비를 만드는 사람이나 소재를 만드는 사람이나 이거를 팹리스 설계를 하는 사람이나 파운드리 만들어주는 사람이나 네. 오케이 이번 거는 90나노에 네. 맞춰서 다 만들고 그 다음 로드맵은 65나노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다 만들고 이게 장비 만드는 사람도 65나노를 기준으로 장비를 만들고 뭐 팹리스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그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폭이 자꾸 작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린 거예요. 야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작아져서는 이거를 만들 수가 없다. 네네.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2016년을 마지막으로 로드맵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은 기준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선폭은 와. 작아질 수가 없다. 네. 그리고 한 2020년쯤 되면은 아예 이게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네. 선폭을 더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선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반도체 성능을 개선을 해왔는데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반도체 성능 개선은 없는 거냐라는 게 한 가지 질문이 있고 네네. 그리고 요때가 보통 한
10나노 정도 밑보다 좀 높았는데 네. 지금 10나노, 7나노, 3나노, 5나노 이런 얘기는 뭐냐?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그 인텔 거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90나노, 65나노, 45나노, 32나노, 22나노, 14나노, 10나노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냥 왜 이렇게 숫자가 되게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 70%씩 줄어들어요. 90에 70%, 65에 70% 이렇게 어. 70%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인텔이 짱이었기 때문에 네. 전 세계 반도체는 그 인텔이 잡아온 외계인이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 외계인은 인텔만 데리고 있고 네. 그리고 인텔이 제시하는 그 안대로 모든 전 세계 반도체가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사람이나 장비를 만드는 사람, 소재를 만드는 사람, 파운드리를 하는 사람이 인텔이 이런 가이드를 주면 그럼 이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압도적으로 네네.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텔이 만든 게 기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계속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선폭을 줄이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선폭은 줄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고 네. 그러면 이게 선폭을 줄이면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런 건데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위로 올려버리는 아까 보여드렸던 핀펫이라는 공정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위로 이렇게 선폭을 좁힌 게 아니라 네네. 이거를 접할 수 있는 면을 위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선폭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네. 성능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선폭은 안 줄었지만 만약에 선폭을 줄였다면 네. 요 정도 성능이 나올 것이다. 음. 그걸 기준으로 10나노, 7나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폭이 실제 줄어든 게 아니라 예. 거기에 맞는 나노수는 10나노다, 7나노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폭은 예를 들어서 14나노다. 네네. 근데 이게 핀펫을 위로 휙 올려버리니까 선폭은 안 줄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10나노 정도로 좁혔다면 요 정도 성능이 나올 거야라는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좀 14나노에 3나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 지금 수패윤자님께서 아까 써주신 건데 터널링을 피하려면 높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터널링에게 막 뚫고 나가는 네네. 전자가 막 맘대로 다니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폭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선폭이 줄어든 것 같은 성능을 내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이게 10나노다, 7나노다 이렇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 인텔 거를 이렇게 보면은 10나노 이거 좀 옛날 좀 지난 거긴 한데 10나노까지만 있고 그 뒤에가 없거든요. 네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게 핀펫이라는 공정은 이제 TSMC가 만든 공정인데 네. 이게 요쯤 갔는데 계속 이걸 줄이는 경쟁만 하다가 네. 이제 모양을 바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을 바꾸면서 개선을 하고 나니까 야 나노수로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서 인텔이 여기서 자기네가 7나노를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가 네. 실패를 해요. 야 이건 아닌가 보다. 네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7나노 한다는 거 어차피 7나노 아니잖아. 네. 그럼 그거 성능을 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10나노 공정 거를 인텔과 삼성과 TSMC 거를 이제 비교한 표를 이렇게 공개를 해요. 네.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 거가 집접도인데 네. 우리는 여기가 이게 단위가 뭔지 모르겠네. 이게 100만 아닐 건데 뭐 1억인가 하여튼 그냥 100으로 할게요. 네네. 똑같은 10나노지만 인텔 거는 100이고 네. TSMC는 48이고 삼성은 51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나노지만 너네 10나노랑 나를 비교하지 마. 네. 우리는 집접도가 훨씬 높아. 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서 여기까지는 그럼 그래 똑같은 10나노지만 인텔이 아직 살아있네. 네. 그리고 7나노 못해도 뭐 그냥 성능은 똑같네.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TSMC가 삼성전자가 7나노, 5나노로 가면서 이것도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텔은 그 선폭을 줄이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모양을 바꾸는 그런 공정 개선에는 실패했고 네. 기존에 있는 그 설비를 개량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네네. 그래가지고 인텔을 우리가 10나노 깎는 노인이라고 방망이 깎는 노인 네네. 아시죠? 네. 장인 있잖아요. 네. 방망이 깎아서 빨리빨리 주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뭐 방망이 되겠냐? 네네. 뭐 그런 거 쓸 건 가라.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네. 주구장창 방망이만 깎아서 정말 최고의 방망이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인텔이 앞으로의 공정을 개선을 못하고 네. 14나노만 그렇게 깎아가지고 네. 진짜 세계 최고의 14나노를 만든 거지. 네. 남들은 7나노 하고 있는데. 네.
그 7나노가 성능이 훨씬 좋은데 네. 14나노 중에 내가 짱이야.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하는 인텔이 그 방망이 깎는 노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나노가 별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TSMC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공정 앞에 붙인 숫자는 다음 공정이란 의미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나노냐 7나노냐에서 그 앞에 숫자가 네네. 7나노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7나노 다음 공정이란 얘기다. 네? 그러니까 10나노 다음 공정이 뭐냐 그랬을 때 네. 7나노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애가 그러니까 뭐 차로 따지면 네. BMW 357 같은 거라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 다음 모델이 나왔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럼 7에서 5로 갔다. 그러면 5나노인가? 그게 아니고 그럼 3. 7 다음 모델이 나왔구나. 네. 라는 그런 아하. 얘기다.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나노를 이제 더 이상 깎을 수가 없으니.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별로 없고 네. 그냥 우리가 최신 공정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서 이제 ARM이 그 아키텍처 기본 그쵸. 설계하는 네네. 데인데 거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트랜지스터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네네. 트랜지스터만 계속 집적도만 높이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성능하고 이게 전력 효율이 또 중요하거든요. 전기 네네. 얼마나 먹나. 네. 전력 효율을 이게 해서 와트당 성능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고 ARM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름 일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냥 뭐 단순하게 이게 성능을 막 높여서 뭐 4나노냐 5나노냐 했는데 막 전기 엄청 먹고 그러면 별 의미 없는 거 네, 아니냐. 맞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게 그 반도체를 평가하는 기준을 살짝 바꿨습니다. 네. 이전에 나노만 가지고도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네네. 나노만 줄이면 효율도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집적도도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게 된 나노를 더 이상 줄일 수 없어서 성능 개선을 하는 과정에 반도체에 대한 거를 PPAP라는 그러니까 네. 마지막 P는 잘 안 쓰긴 하는데 네. PPA라는 기준을 쓰면서 전력 효율을 얼마나 좋게 가져가냐, 어느 정도 개선이 됐냐, 네. 성능이 얼마나 개선이 됐냐, 그리고 집적도가 네. 얼마나 개선이 됐냐. 그러니까 나노수 이 게이트의 선폭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아니라 네. 이전 모델에 비해서 전력은 몇 퍼센트 개선이 되고 종합적으로. 퍼포먼스는 얼마나 개선이 되고 네. 에어리어는 얼마나 개선이 요 세 가지 기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보여주자. 네. 이렇게 하면 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근데 여기서 또 골치 아파진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CPU라는 단일 칩을 기준으로 네. 이거를 계속적으로 성능 개선을 해서 뭐 모바일 칩에도 쓰고 뭐 노트북에도 쓰고 서버에도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 GPU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CPU가 잘하는 성능을 잘 낼 수 있는 게 있고 뭐 GPU가 잘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성능을 측정할 때 어떤 성능을 측정할 것인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CPU 기준으로 이게 좋은 거랑 뭐 GPU 기준이 좋은 게 다르면 다를 텐. 네. 이거를 그 성능을 어떻게 비교를 하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거냐 네네. 이런 게 고민이 또 생기는 거고 여기다가 AP, SOC, 시스템 온 칩 그러니까 네.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CPU하고 GPU가 같이 있는 칩 네. 요런 칩을 뭐 스마트폰 엑시노스나 이런 거 뭐 네네. 애플에 뭐 들어가고 뭐 이런 칩을 묶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의 전력 효율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뭐가 더 좋은 거야? CPU랑 GPU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도 헷갈리고 또 예를 들면은 또 이제 NPU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서버용으로 네. 아마존이 개발한 칩인데 뭐 듣기로는 거기는 이제 서버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딴 건 됐고 네. 성능은 필요 없고 나는 전력 효율을 극대화한 칩을 만들고 싶어 네. 라고 해서 그 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몇 나노 칩이냐라는 게 어떤 의미가 네, 있을까? 그쵸.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이거는 더 이상 그 나노수라는 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각자 필요한 성능을 PPA를 기준으로 좀 해주면 그 칩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누가 더 잘한다는 건데가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나노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냥 어련히 7나노보다 5나노는 좋겠지. 네네. 뭐 이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숫자가 별 의미는 없는데 네네.
그냥 어쨌든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돼 있어요. 그리고 BMW 5 타시는 분보다 7 타시는 분이 돈이 어련히 많겠지. 그냥 어련히 어련히 뭐 많겠지. 취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냥 어련히 그렇게까지 하는 거고 네. 마지막에 P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뒤에 가서 좀 중요하게 나올 건데 패키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한 공간 안에다가 여기가 반도체가 몇 개가 집접이 돼 있느냐 요걸 네네. 가지고 그다음에 비교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줄어드니까 네. 그냥 위로 올려버리는 거야. 쌓는 거예요? 네, 위로 쌓아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면적은 좁은데? 그러니까 동일 면적인데 공간은 좀 더 위로 차지하게 된 거죠. 부피는 늘었어.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그 평면으로 돼 있는 애하고 입체로 돼 있는 애하고 얘를 둘을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이것도 이제 헷갈리기 그렇죠,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운드리가 해줘야 되는 일이 그 아까 위로 올리는 네. 그런 공정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파운드리 회사들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게 여전히 나노라는 숫자를 쓰고 있고 그 나노가 의미하는 거는 그 나노는 아니지만 네. 대충 뭐 PPA를 기준으로 해서 더 나은 공정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노를 네. 얘기할 때 누가 몇 나노 얘기할 때 그냥 어디 가서 한 2분 정도 야 그거 5나노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의 숫자는 의미 없어. 예. 야 그냥 디테일하게 보려면 개별 성능을 봐야지 그쵸. 뭐 이런 식의 정도 얘기하시고 네네. 빠지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아는 척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되게 드러나죠. 복잡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파운드리의 경쟁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아, TSMC 그러네. 파운더리를 얼마나 따라잡았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아 그러네. 기준이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쯤 되면은 네. 삼성이 이제 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네. 라고 좀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뭐 삼성이 가진 공정이 어쩌고저쩌고 장비가 어쩌고저쩌고 뭐 소재 뭐 이런 얘기하면은 네.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그 수주를 받아온 것만 보시면 돼요. 그 무슨 말이에요? 수주를 그러니까 빅테크 네. 빅테크도 여러 개도 볼 필요도 없고 퀄컴, AMD, 애플, 엔비디아, 삼성전자, 인텔 중에 누구한테 많이 줬느냐? 그러니까 누구 거 수주를 받아왔느냐 네네. 그것만 그냥 일단 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걸 보자고 얘기를 하는지가 그 뒤에 부분에 대한 네.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더 기술이 좋은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네. 우리 똑똑한 빅테크 형님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빅테크가 여기를 선택을 했다는 건 아. 잘하나 보다. 라고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네네네. 거죠. 아. 그러면 왜 빅테크의 선택이 이 파운드리 경쟁력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삼성과 TSMC의 점유율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 삼성 점유율은 한 17%, 뭐 TSMC는 뭐 한 53%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많이 하면서 야 우리가 지금 TSMC에 밀려서 점유율이 줄었다, 뭐 점유율이 늘었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네네. 합니다. 누가 보면은 삼성이 열심히 해서 점유율을 TSMC를 역전을 하면 네.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네,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점유율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TSMC는 공정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네. 한 종류로 따지면은 한 2만 개 정도 종류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삼성은 한 7천 개 정도. 네네. 그래서 TSMC의 고객사는 한 500여 개가 되고 삼성은 한 100여 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삼성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네네. 파운드리 전략을 우리가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옛날 공정, 그 성숙 공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네. 나노스 큰 애들. 그걸 성숙 공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정돼 있는 뭐 200나노, 네네. 뭐 쉬운 거. 네, 한 90나노 요런 네. 것들. 요런 것들에 투자를 해서 늘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점유율이 낮다라 그래가지고 그 공장 비었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아, 네. 그냥 뭐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공장이 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이게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TSMC도 풀로 돌아가고 있고 삼성도 풀로 돌아가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은 점유율 이꼴 캐파죠. 네. 어차피 100%가 그렇죠. 돌니까. 네. 근데 여기서 그럼 점유율을 어떻게 늘리냐고요. 그러네. 이거 못 늘린다고요. 그러네. 그러면 여기서 점유율을 늘릴 때 옛날 공정, 좀 네. 쉬운 공정에다가 투자를 해서 네. 이 공장을 더 많이 짓는다. 네. 그러면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근데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삼성의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삼성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 공정을 늘려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점유율이 뭐 이렇게 뒷단을 늘려가지고 뭐 점유율을 한 번에 TSMC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영원히 TSMC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경쟁력이 TSMC보다 앞서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앞단 경쟁만 하고 있거든. 저 뒷단 경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앞단 경쟁만 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느냐? 약간 스마트폰의 애플과 삼성전자 혹은 애플과 화웨이 뭐 이런 애플과 뭐 오포 비보 뭐 이런 거랑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실제 전 세계의 애플 점유율은 사실 10% 조금 넘어요. 예. 근데 오히려 중국은 막 30%, 삼성도 아마 20% 될걸요? 하지만 그러면 스마트폰 누가 더 잘해라고 하면은 사실 애플이지. 애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유율을 넓히겠다고 우리가 삼성 갤럭시 A를 가격을 싸게 해서 많이 판다 한들 네. 그럼 점유율이야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애플을 이겼구나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이 앞단을만 딱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앞단이 제일 돈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은 그 숲의 은자님께서 고객사가 얼마나 와 있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줄 많이 서 있으면 이 집이 맛집이구나 하는구나.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네. 왜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고객사를 여러 군데를 타겟으로 하지 않아요. 아하. 그리고 이게 선단 공정, 제일 앞선 공정만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그렇게 선단 공정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공정을 새로 깔았을 때 이 공장을 돌려줄 수 있는 물량이 필요해요. 네네. 근데 그런 설계 능력과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 네.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 안 돼요. 네. 그래 봐야 그 CPU 만드는 인텔, 네네. CPU 경쟁하는 AMD, 네. 스마트폰에 AP를 만드는 애플, 삼성전자, 네. 그리고 통신칩을 만드는 퀄컴, 그리고 GPU를 어마어마하게 파는 엔비디아. 네. 여기 말고는 그렇게 많은 물량의 반도체, 선단 공정에서 그 많은 반도체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의 고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파운드리 경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이 그 팹리스들 입장에서도 네. 내가 인텔하고 AMD가 둘이 경쟁을 하면 내가 제일 좋은 CPU를 먼저 출시를 해서 시장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얘도 내가 먼저 더 좋은 CPU를 만들어서 먹어야 돼. 네. 근데 이 CPU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성능을 좌우하는 게 파운드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제일 앞서가는 애를 같이 잡아야 돼. 그러겠네요. 그리고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내가 제일 비싼 돈을 들여서 최선단 공정을 만들었을 때 그 고객은 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이 선단 공정 경쟁은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누구한테 주문을 받아왔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네. 그냥 식상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아니 뭐 수주 많으면 좋지. 네. 근데 그런 개념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단 공정을 만드는 팹리스 회사가 선단 공정을 만드는 파운드리 회사가 서로 간의 로드맵을 같이 내놓고서 네. 그거를 맞춰서 만드는 게 파운드리 경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가 뭐냐면은 이게 TSMC의 2019년 1분기 매출 분포하고 2020년 1분기 매출 분포인데 네네. 보면은 7나노, 16나노의 합계를 보면은 네. 2019년에 합쳐서 38%인데 지금 2020년 1년 후에 보니까 7나노만 해도 35%예요. 네. 그러니까 선단 공정의 매출이 나머지 거를 다 포함한 것보다 점점 많아져요. 네네. 네. 그럼 삼성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40, 65, 90짜리에다가 신규 투자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몰빵 쳐서 선단 공정에다 돈을 넣을 것이냐라고 네네. 봤을 때 이 선단 공정에 넣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사용하는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은 반도체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반도체가 뭐냐면 뭐 자율주행이나 네.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서버나 뭐 요런 데거든요. 네. 그럼 요런 데가 정말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도체를 많이 만들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네.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정은 뭐냐? 선단 공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단 공정에다 투자를 해서 승리를 하고 한 거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먹기 위한 그런 포석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단 공정에다가 집중 투자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오. 그러면 여기서 그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네. 그리고 경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인텔은 아까 7나노에서 실패하고 백으로 해서 14나노에서 벙말 깎고 열심히 있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했네. 네. 물론 여기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2나노,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노 안 쓴다고 인텔도 그러니까 네네. 자기네가 옛날에 나노 다 정해줬는데 네. 이제 자기네가 그걸 못 만드니까 뭐 3나노니 5나노니 TSMC 삼성이만 만드니까 좀 짜증났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옴스트롱이라는 단위를 써서 옴스트롱은 0.1 나노미터래요. 그래서 네. 우리가 20A 20 옴스트롱 반도체 이렇게 아. 자기가 규격을 또 만들었어요. 네네. 이게 2나노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18A 그러면은 1.8 나노 1.8 나노. 뭐 이런 아, 거를 네. 또 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거 뭐 해봐야 하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지금 10나노 밑으로도 못 내려왔던 인텔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네네. 때문에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 싶은 거에서 어쨌든 인텔은 지금 단계에선 탈락했고 삼성하고 TSMC만이 4나노, 5나노가 가 있고 네. 나머지 글로벌 파운드리를 비롯한 UMC, SMIC, 그러니까 SMIC는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파운드리. 어. 근데 거기서 지금 신규 투자를 파운드리를 한 걸 이렇게 보면은 네. TSMC가 3년간 1,000억 달러 투자, 네. 삼성전자 170조 투자. 네. 단위가 크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한 130조 된다 치고 네. TSMC, 삼성전자는 170조. 근데 UMC는 36억 달러, 글로벌 파운드리는 60억 달러. 네. 이게 투자는 하는데 그 위에는 거의 수백조 단위고 네네. 여기는 이제 수조 단위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UMC나 글로벌 파운드리는 내려놓은 겁니다. 선단 거기- 공정은 거기 니네가 해. 선단 공정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좀 싼 그 성숙 공정의 반도체도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다 투자를 할게. 어. 그래서 이 경쟁은 TSMC와 삼성전자 둘만 남아 있는 리그가 됐고 오. 그리고 SMIC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인데 이걸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중국에서 엄청 밀어줬거든요. 네네. 근데 원래 선단 공정이 힘들기도 한데 네. 그 선단 공정으로 갔을 때 그 장비가 되게 중요해요. 그 네네. 빛 쏴주는 장비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그 중국에 못 팔게 했습니다. 아 무역 분쟁. 네, 무역 분쟁을 해서 야 니네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필수 장비 ASML에서 만드는 네네. EUV 장비는 중국에 팔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 여기서 그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SMIC는 선단 공정 경쟁에서 탈락해 있어요. 아 네. 그럼 어차피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둘밖에 안 남아서 둘이 경쟁을 해서 먹는 사람이 뭐 꽤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이런 경쟁이 네. 됩니다. 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를 뭐 언제부터 했는지를 보면은 네. 그 본격적으로 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7년. 네.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네. 그럼 그 전에는 뭐 그 파운드리가 있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아름아름 소수 고객을 대상으로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러면 와 엄청 빠른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반도체 만드는 거든 계속 했으니까 네, 메모리 그렇게- 반도체를 네, 비롯해서. 그래도. 그리고 그 전에는 2017년 이전에 2000년대 2010년 초반에는 애플의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만들다가 그 뭐 패키징 때문이라고 표면적으로 알려져 있고 뭐 뒷담화 하는 사람들은 애플이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뺐다. 네. 그 물량을 뺐다. 뭐 이런. 스마트폰 같이 만드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물량을 뺐고 그때가 한참 특허 분쟁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TSMC로 애플이 옮겨갔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삼성전자는 그 고객들, 그러니까 다양한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2030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170조 뭐 요 네네. 얘기가 이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그 본격적으로 선언을 해서 그때 TSMC를 한번 제쳐 보려고 네. 공격적으로 딱 잡았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7나노였어요. 7나노. 네. 7나노로 갈 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팹리스, 파운드리 얘가 맞춰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제일 좋은 공정을 만들 수 있어요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팹리스 회사가 그럼 얘한테 내가 물량을 줘서 네. 이거를 제일 먼저 만들어내면 얘네 둘이 1등인 거야.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운드리 회사들이 기술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네네. 우리가 요렇게 반도체를 만들 거예요. 네. 고객님 네. 붙으세요. 네. 이게 외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 거예요라고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삼성전자가 7나노 시절에 똑같은 7나노지만 TSMC는
그 성숙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던 DUV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고 네네. 삼성이 드디어 칼을 딱 뺀 거죠. 네. 우리는 7나노 EUV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객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때 한번 칼을 뺀 거야. 네. 여기서 내가 이걸 먼저 치고 나가면 이게 선순환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치고 나가면 원래 잡아야 되잖아요. 빅테크가 와서 수주를 네. 넣어주고 그 돈을 벌어서 또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돈으로 그 다음 공정 투자를 하고 그럼 그 다음 공정 투자를 할 때 또 빅테크가 여기 고객이 돼주고 네. 그러면 그 전에 만들었던 선단 공정은 또 그 뒤에 있는 애가 또 올라와서 그 팹을 써요. 네네. 그러면 점점점 고부가 가치 파운드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단 공정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왜 또? 수율이 잘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잘 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좋은 거 만들긴 하는데 불량률이 많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는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뺄 때 돈이 막 엄청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네네. 손님이 없네. 아, 그래가지고 그때 뭐 애플도 떠나고 뭐 그 퀄컴, 네네. 퀄컴도 떠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건 아닌가 보다. 네네. 그래서 7나노 다음 공정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별로 재미를 못 봤던 이유들도 이제 5나노 이렇게 갔을 때 네네. 우리가 작년 초에도 뭐 되네 마네 그랬고 기대 많았는데 네네. 자꾸 고객님들이 TSMC로 간다는 거지. 네. 그걸 또 우리는 왜 갔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네. 아 뭘 잘못했으니까 갔겠지. 그러니까요. 예. 라는 거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번에 지금 얘기를 왜 다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도 데이터 센터용 그러니까 서버용이 있고 뭐 그 소비자용도 있고 하던 거를 GPU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8나노에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물량을 줬어요. 네. 그러면 야 8나노는 되는구나. 우리가 네, 그쵸. 그 7나노 때는 조금 인정. 애매했는데 네. 8나노에서 좀 인정을 받았나 보다 했던데 5나노가 됐을 때 다시 엔비디아는 TSMC로 갔어요. 그리고 야 삼성은 아직 안 되는 건가? 이런 네.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려 그러면 약간 7나노 때 변곡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EUV 칼을 쫙 빼들면서 네. 제가 1등입니다 여러분 네. 외쳤는데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 8나노, 7나노, 8나노, 5나노, 4나노 요 과정에서도 여기서는 특별히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럼 이걸 내가 더 먼저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칩을 제일 잘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세요. 네. 라고 할 정도는 없었어. 근데 그 변곡점이 이제 3나노가 되는 건데 네. 3나노는 아직 안 만들어진 공정이에요. 네. 근데 3나노가 됐더니 아까 핀팻 위로 올렸던 그 방식을 했더니 전자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게이트 오럴라운드 삼성은 MBC 팹이라는 걸로 네네. 이제 모델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3나노에서는 핀팻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삼성전자가 여러분 삼성 3나노 핀팻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게이트 오럴라운드로 하겠습니다. 네. 칼을 빼든 거예요. 근데 TSMC는 우리는 핀팻으로 그냥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되면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빅테크가 여기로 붙을 어디로 수 가는지 있는 붙는 것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야 드디어 여기서 앞서갔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구나. 예, 근데 3나노 게이트 오럴라운드 방식이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만들 수가 있대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슬슬 떡밥 던지면서 이제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TSMC는 갑자기 우리 하반기에 할래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하반기에 할래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3나노에 핀팻이 자신감이 없나 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저는 자신감이 좀 없을 수도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네. 이게 사실 그 애플이 네. 2년에 한 번씩 칩을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TSMC의 공정과 네. 애플의 공정, 결국 둘이 진짜 치다고. 네, 그러니까 그쵸. 둘의 공정이 같이 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TSMC가 여러분 우리의 다음 공정은 예를 들어 7나노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애플이 만들고 제일 첫 번째 고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5나노입니다. 그러면 애플의 칩도 5나노로 나오고 3나노입니다. 그러면 이제 3나노 칩을 만들어서 사실 내년에 갤럭시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네. A16 칩을 TSMC의 3나노 팹에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야 딱 스케줄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애플은
다시 한번 우리 스마트폰에서 우리 칩이 제일 좋습니다. 네네. 엑시노스보다 우리가 더 좋습니다. 어.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와 그리고 반도체가 필요한 그 개발사들은 이런 관계네요. 팹리스는 우리는 진짜 좋은 반도체 설계해놨어. 예, 그걸 만들어줄 곳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없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팹리스로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설계해놔도 그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선택되는. 그렇죠. 근데 TSMC와 삼성전자는 TSMC와 애플은 워낙 친하기 때문에 네네. 같이 한다고 아예. 같이 아예. 공정 기술은 얘네가 지금 5나노 할 거고요. 그럼 팹리스는 여기서 하고 내가 설계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맞추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너네는 이게 파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의 파트너십으로 해요. 네네. 근데 지금 A16 반도체를 든 아이폰 14가 내년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TSMC 3나노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 이게 3나노를 못 만든 거야 파운드리가. TSMC가. 예. 그래가지고 지금 표 하나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TSMC가 M4P 공정이라는 거를 네네. 만들었는데 이게 4나노죠. 네네. 그리고 N5 대비 11%, M4 대비 6% 성능 향상, 전력 효율 22%, 집적도 6%가 향상됐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 요거는 4나노 공정이지 3나노 공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원래 차기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3나노 칩셋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파운드리 쪽에서 3나노를 못 만들어 주니까 애플도 얘기를 바꾼 겁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놓는 핸드폰이 제일 좋은 반도체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린 다음에 3나노입니다. 네. 라고 했는데 3나노를 만들어 줄 수가 없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2022년 3나노 칩으로 A16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네. 3나노 공정이 잘 안 되면서 지금 그 3년 연속 같은 공정의 칩셋을 사용하게 됐다. 그러니까 스케줄이 뭔가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3나노를 못 한 겁니다. 와,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문장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들이 아이폰 14에 3나노 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네. TSMC의 3나노 스케줄하고 맞았던 거고 그럼 우리가 TSMC가 3나노 스케줄이 꼬인 것 같아라는 거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아이폰 14 들어가는 칩이 3나노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깃발을 들고 3나노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경쟁이 되고 있는 거고 와. 지금 그 인텔의 팩겔싱어 아저씨가 네네. 대만에 갔어요. 네. 대만에 왜 갔을까? 너무 네. 뻔한 거죠. 왜 TSMC 만나러 간 거죠. 네네. 3나노 칩 만듭시다. 네. 요거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TSMC가 그러니까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AMD. 네. AMD 입장에서도 인텔하고 CPU, GPU 만들면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구 팹으로 갈 거냐고 했을 때 인텔, 그러니까 누구 팹이 더 좋은가를 보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 팹리스 회사들 입장에서도 내가 파운드리를 TSMC를 골랐는데 네. 비슷한 시점에 나오기로 했는데 TSMC가 3나노를 못 만드네? 네. 근데 인텔이 TSMC에다 집어넣고 네. AMD가 삼성전자에다 집어넣는데 네. 둘 다 3나노예요. 네. 근데 이쪽 3나노가 안 나와. 네. 그러면 AMD가 오케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CPU 제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고서 점유율을 높이습니다. 그렇겠네요. 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오. 있는 그 변곡점이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무섭다. 그러니까 별로 무섭진 않고 아니 엄청난. 아니 저만 그렇게 느껴요. 와.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매매 되기를 기대하는 네. 그런 근데 여기서 사실 삼성전자와 TSMC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선당 공정 경쟁만 말씀을 드린 네네. 거고 이게 또 이게 차이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차이들이 좀 있는 게 그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꼽히는 거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TSMC가 항상 내세우는 게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만들어주기만 할 뿐이지 그 그러겠네요. 칩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네. 라고 있는 건데 그 퀄컴 통신칩을 만드는데 이 통신칩의 경쟁자는 엑시노스, 아 그렇죠.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와 다른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스냅드래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안을 삼성전자한테 주는 게 부담스럽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모바일 폰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인 반도체 칩에 대한 설계를 삼성전자 물론 우리 뭐 믿고 사는 신뢰 사회지만 네.
뭐 둘 다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약점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럼 파운드리를 분사시켜 버려 가지고 아예 회사를 좀 나누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 그래서. 네. 근데 여기서 조금 그 달라진 모습이 있는데 요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3나노가 아니기 때문에 4나노 경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4나노에서 퀄컴의 다음 모델이 삼성 4나노로 간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네. 그다음에 AMD의 차세대 제품이 삼성전자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4나노, 3나노 말고 네네. 그러니까 4나노에서 여기가 왜 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가 있긴 한데 이거부터는 약간 추정이 좀 들어갑니다. 네네. 3나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년에 스마트폰 태블릿 64개 모델을 만드는데 네. 31개의 퀄컴의 칩이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퀄컴 아저씨 저희가 퀄컴 아저씨가 AP를 파셔야 될 텐데 네. 통신칩을 파셔야 될 건데 우리가 사주면 안 될까요? 네. 태블릿과 모바일 네, 폰에서 만들 건데? 네. 대신 그 칩 우리 만드는 걸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네네. 이런 식의 딜. 네. 그러니까 고객과 경쟁을 한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했지만 네. 그 칩의 수요자가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체 64개 중에 우리 거 빼고 네. 엑시노스를 한 절반 정도를 빼고 네네. 그 자리에 퀄컴 걸 사드릴게요. 네네. 대신 우리한테 4나노를 좀 맡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는 협상 카드. 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AMD는 어떤 회사냐면은 그 예전에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아까 전에 미국의 파운드리 회사 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네. 둘이 같은 회사였는데 글로벌 파운드리가 14나노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부터 못했잖아요. 네. 근데 AMD는 최첨단 공정을 해야 되는 인텔하고 CPU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파운드리 같이 성숙 공정에 있는 애랑은 거래를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TSMC에 주로 물건을 맡겼어요. 네. 근데 이번에 4나노를 그 삼성에다가 맡기기로 했나 봐요. 네네. 왜 했나 봐요라고 하냐면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삼성이 쓰고 있는 그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CPU하고 GPU가 들어가는데 네. 그 GPU가 네. 삼성이 자기가 만든 걸 써서 그런지 좀 성능이 좀 안 좋아요. 지적을 좀 받아요 이것 때문에. 네네. 네. 근데 그 AMD는 CPU를 되게 잘 만들어서 인텔과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네. 그 그래픽 카드인 GPU도 만들어요. 네. 네. 근데 GPU 분야에는 엔비디아라는 무시무시한 그렇죠. 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AMD의 GPU를 좀 많이 사줄 수 있는 애가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성의 엑시노스의 GPU를 AMD 걸 쓴다네. 네. 그러면 뭐 엑시노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GPU가 좀 안 좋았으니까 AMD를 쓰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네. AMD가 4나노 물량을 주는 거 보니까 아하. 딜 쳤나? 아하. 고객과 경쟁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고객의 물건을 고객이 돼줌으로써 네네. 네. 물건을 사주는 딜을 좀 하나? 뭐 이런 느낌들도 좀 받는다는 거죠. 와. 어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와.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미래가 좀 밝으냐라고 네네. 보면은 사실 여전히 그렇게 뭐 되게 밝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저는 어려워요. 지금까지 듣기로는 이거 완전 대박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우리 또 기도매매와 국공 네네. 여기 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뭐 TSMC 주식보다는 삼성전자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네. TSMC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TSMC는 일단 파운드리라는 거는 아까 고객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락인을 쉽게 풀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여기 삼성전자 좋은 얘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네네. 이 TSMC가 자꾸 F를 좋아해.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선단 공정을 딱 했을 때 첫 번째 고객이 돼야 칩 회사들도 내가 최고의 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꾸 애플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공정 그 구조를 애플에 자꾸 주고. 네. 그래서 애플이 지금 TSMC 전체 매출의 한 25%를 차지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고객이 막 500개인데 네. 혼자 25% 하니까 계속 애플 것만 해주는 것 같아. 네. 그리고 나도 최신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회사는 TSMC가 버린 건지 네. 아니면 버림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갑자기 TSMC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TSMC한테 가서 저희도 애플만큼 3나노? 4나노?
뭐 예를 들어 3나노, 4나노 3, 4나노라고 치면 만들어 주세요. 완전 헬티. 저기 고객님 끝났습니다. 저 안에 계시는 분은 뭐예요? 뭐 그냥 먼저 오셨습니다. 뭐. 건물주님이십니다. 그런 느낌이지. 네. 건물주는 늦게 와서 음식 2그릇 먹어도 됩니까? 뭐 이런 그쵸. 한 그릇 나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남은 거라도 먹으면 안 돼. 이런 그쵸. 서러움이 좀 있으면서 어차피 TSMC나 삼성전자밖에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덜 떨어지더라도 네. 삼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TSMC가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넘어오는 물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번에 인텔이 TSMC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인텔도 물량이 어마어마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서버의 90% CPU를 점유하고 있고 그 PC의 네네. 50% AMD에서 좀 밀린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정말 그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엄청난 캐파를 잡아먹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 AMD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면 요 아저씨가 딴 데가 없는데요. 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3나노 쪽에서 우리 리사수 누님이 네. 이재용 부회장과 손잡고 우리 함께 TSMC 인텔 연합을 한번 깨부셔 봅시다. 네네. 요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이제 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추정인 거죠. 그렇죠. 아직 3나노는 저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4나노 정도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야 3나노에서 요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TSMC 아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네네. 이게 진짜 3나노를 잘할 수 있을까? 요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 미스테리예요. 근데 삼성은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실제로도 해봐야 아는 거지. 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 선폭 경쟁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과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위에 패키징 방식이 달라진다거나 그 뒤에 백단에서의 서비스들이 달라짐으로써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네네. 있는데 이게 패키징이 옛날에는 그냥 반도체 껍데기 그냥 옆에다 붙여주는 그런 정도였어요. 네네. 근데 이 패키징 자체가 하도 이게 나노 경쟁을 하다 보니까 패키징 자체가 그 성능을 좌우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럼 그 패키징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TSMC를 비롯해서 거기는 파운드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그 대만 안에 있는 수많은 패키징 회사들이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TSMC가 만약에 공정 선단 기술이 조금 딸린다고 하더라도 패키징 기술로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 파운드리가 2017년에 개방을 한 거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패키징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거의 그냥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 반도체 얘기를 할 때 뭐 패키징 얘기도 하고 팹리스 얘기도 하고 그러는 네. 거는 주문을 넣어줘야 되는 팹리스도 필요하고 네. 파운드리도 필요하고 파운드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후공정 패키징이 함께 성숙해 내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에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팹리스 부분에도 좀 약하고 이 후공정 부분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TSMC하고 진검승부 3나노에서 다이다려 붙었을 때 설사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이 생태계 역량으로 밀어붙였을 때 삼성전자가 이기기가 이게 좀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초격차, 네. 카메라 100m 줌, 네. 울트라 슈퍼 줌 네. 그런 거 봐. 네. 진짜 빨리 가서 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100m 줌을 막 해서 한 번 쓰긴 좋아요. 딱 한 번 쓰고 너 이거 봤냐? 이거 그 정도. 우리 찐이 PD가 한번 해봤나 보네. 100m 줌. 맨날이에요. 아 진짜. 맨날이에요. 손 떨려갖고 다 흔들리는데 사진도 안 나오는 그놈을 자랑하려고 네. 이런 것들을 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플은 또 나중에 보면은 뭐 대단한 공정을 미리 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그걸 도입해서 오히려 좀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 소비자들의 사용자 경험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을 한단 네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방식으로 MBC 팻을 이용해서 최첨단 공정을 만들었어. 네. 근데 안정적으로 수율이 잡히는 TSMC 4나노보다 못해. 그러면 요런 그게 아까 EUV. 그러니까 EUV도 네. 먼저 했는데 DUV의 더블 패터닝보다 잘 안 되니까 네. 야 굳이 뭐 그러니까. 비싼 장비 쓸 필요 있냐?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풀빵기계 제일 좋은 거 새로 샀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단팥이 맛이 없어.
아니면 꼬리가 잘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아까 짬에서 현재 나오는 상황이- 바이브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워낙 이 잘하던 성숙돼 있는 회사들은 이게 조금 안 되면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보완하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보완하고 네. 이게 있는데 네. 삼성 그러니까 이게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만 가지고도 네네. 뭐 고객들한테 줄 때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소비자들을 내밀어서 거기를 낙해시키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삼성전자는 뭔가를 치고 나가려고 새로운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100m 줌을 만들어지고 그 찐이 PD가 그걸 사고 네. 손 떨리고 그렇죠. 술 끊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이게 좀 다르긴 합니다. 네네. 물론 그리고 울트라 슈퍼 그 줌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진짜 반도체 성능 자체가 개선이 되는 그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수율이 만약에 잘 안 잡혀서 네. 수율이 안 잡힌다는 얘기는 그 100개를 만들었는데 50개밖에 못 쓴다는 얘기는 그쵸, 그쵸. 원가가 올라간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너무 비싸면 네. 고객님들이 싫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첨단 반도체를 만들었어도 비싸면 안 된다는 네. 거지. 그래서 요 3나노에 보여지는 그 포인트 네. 내년 상반기에 3나노 공정에 양성이 공정을 가동했을 때 고객님이 올 것이냐 어떤 고객님이 올 것이냐라고 보니까 대충 저 AMD가 인텔한테 밀려서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네네네. 싶은 게 좀 네.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요 퀄컴 네네. 퀄컴이 해서 보니까 미국하고 4나노에 들어온 거 보니까 3나노에서 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네네. 있으니 네. 그런 뉴스를 보시면은 아 그래도 3나노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나 보다 기술적으로 네. 자리를 잡았나 보다라는 부분들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TSMC가 하반기에 또 내놨을 때 네네. 그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에 먼저 나간 사람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국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하나 가지고 시간을 다 때웠습니다. 몇 분 한 거예요? 1시간 하신 것 같은데요? 1시간 했어요. 아, 내가 30분 하고 맞아요. 나한테 먼저 해놓은 이유가 있었구나. 아니야 날 원래 먼저 시킨 이유가 있어. 6시 맞추려고 내용을 엄청 늘렸어. 여러분 제가 뒤에 할게요 그랬더니 권 기자가 아 내가 시간 맞추는 게 낫겠는데 아니 순수한 의도인 줄 알았더니 1시간 떠드세요. 아니 한 시간 떠들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딱 와 근데 진짜 컴팩트하게 준비했으면 30분 만에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제를 2개를 갖고 와야 돼. 와 근데 저 얘기를 듣는데 그 여기에 흩어져 있던 조각 여기에 흩어져 있던 조각 여기에 흩어져 있던 조각이 팍 맞물리는 와 그런 효과가 있네요. 와 진짜 권 기자 얘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와 진짜 오늘 그리고 팩트 반 구라 반에 오늘 그리고 오 최고가 900명 아니 거의 진짜? 980 정도까지 아.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함께 해주셨던 분들도 와 정말 천의 벽은 어려운 거구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정도로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와 야,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3프로랑 시간 겹